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과연 전부일까 하는 근원적인 의심을 품어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꿈속에서 현실보다 더 생생한 경험을 하며 무엇이 진짜 실제인지 고뇌했습니다. 변화하는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 했던 고대 철학자들의 물음부터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과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지에 대한 회의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은 인류 지성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 물음에 가장 깊고 체계적인 답변을 제시한 철학자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입니다. 그는 기원전 427년부터 347년까지 활동했으며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그림자를 넘어 실제를 향한 열망이다 라는 말은 그의 방대한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현상 세계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참된 실제, 즉 이데아를 추구하는 인간 영혼의 뜨거운 열망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이란 어두운 동굴 속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에 만족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눈부신 태양이 비추는 동굴 밖에 실제 세계로 나아가려는 영혼의 방향 전환, 즉 페리아곡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향해 영혼의 눈을 돌리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플라톤 철학의 정수가 담긴 국가 칠권의 동굴의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그림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지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곳을 벗어나 참된 실제를 마주할 수 있는지, 그 실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2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란한 이미지와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분별하는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여정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저서 국가, 즉 폴리테이아에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사실은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동굴 깊은 곳에 쇠사슬로 묶여 오직 동굴 안쪽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몸과 고개가 완전히 고정된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뒤편에는 낮은 담이 있고 그 뒤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빛과 죄수들 사이 담 위로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물 모형을 들고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 나무, 그릇 등 세상 만물의 모양을 한 조각상들을 들고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죄수들은 평생 동안 자신들의 눈앞 벽면에 비친 그 사물 모형들의 그림자만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벽면에 나타나는 2차원의 그림자들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림자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본 적이 없기에 그 그림자들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하고 참된 실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지어 모형을 든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벽에 반사되어 들려올 때 죄수들은 그림자들이 스스로 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름을 붙이는 놀이를 하며
그림자를 가장 잘 식별하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이자 현실의 모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동굴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현상 세계를 상징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우리의 오감을 통해 포착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바로 이 동굴 안입니다. 죄수들은 바로 우리 자신, 즉, 감각적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사물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 정의로운 행동들, 용감한 사람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어떤 꽃은 곧 시들고, 어떤 행동은 보는 사람에 따라 정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때로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감각 세계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었다가 소멸합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감각적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독사, 즉 참된 알미 아닌 막연한 의견이나 믿음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그림자를 보며 나누는 대화가 진정한 지식에 대한 토론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실은 실제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통념, 사회적 평판 등은 모두 이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죄수 중 한 명이 우연히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플라톤은 그 과정이 결코 즐겁거나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몸을 돌려 평생 보아온 벽면이 아닌 동굴의 다른 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굳어있던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가 고통일 겁니다. 그의 뒤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평생 어둠에만 익숙했던 그의 눈을 아프게 할 것이며 그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림자의 원본인 사물 모형들을 직접 보게 되어도 그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평생 진짜라고 믿어왔던 납작한 그림자보다 입체적인 모형들이 더 희미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저 모형들이 그림자보다 더 실제에 가깝다고,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은 허상에 불과했다고 설명해 주어도 그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개를 돌려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진실에 비친 고통스럽고 익숙한 거짓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사유의 시작이 겪는 고통과 저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통념, 상식, 가치관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근거를 파고드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믿어온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사고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은 마치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갑자기 빛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차라리 익숙한 거짓과 환상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를 강제로 이끌어 거칠고 가파른 길을 통해 동굴 밖으로 끌어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저항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끌려 나올 것입니다. 동굴 밖의 눈부신 태양빛 아래에서 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는 아마 자신을 끌고 나온 사람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알무로 나아가는 과정의
필연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빛에 익숙해지면서 그의 눈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림자를, 그 다음에는 물에 비친 사물의 모습을, 그리고 마침내 사물들 자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하늘의 달과 별들을 경이롭게 바라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인 태양 자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승의 과정이 바로 이성, 즉 로고스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의 과정이며, 플라톤이 강조한 디알렉티케, 즉 문답법을 통한 치열한 지적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영혼이 감각의 세계에서 지성의 세계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여정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죄수가 마주한 세계, 그곳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또는 가지계, 즉 아이스테시스가 아닌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참된 실제의 영역입니다. 동굴 안의 그림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소멸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한 본질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굴 안, 즉 현실 세계에서 보는 수많은 삼각형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무로 된 삼각형, 쇠로 된 삼각형, 종이에 그려진 삼각형을 봅니다. 이 삼각형들은 모양도 크기도 재질도 제각각이며 언젠가는 모두 닳거나 사라질 불완전한 그림자들입니다. 하지만 동굴 밖, 즉 이데아의 세계에는 이 모든 개별 삼각형들이 의존하고 있는 단 하나의 완전한 삼각형, 즉 삼각형의 이데아가 존재합니다.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완벽한 평면 도형이라는 삼각형의 본질은 감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원 불변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것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불완전한 대상이 삼각형의 이데아를 어느 정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 인간의 이데아가 존재합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정의로운 행동들, 개별 인간들은 모두 이 완전한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모방하고 분유, 즉 메택시스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데아의 성질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아름다운 것들은 그 아름다움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지만 아름다움의 이데아 자체는 영원하고 완전한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데아들의 세계를 정점에서 비추는 존재가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동굴 밖의 태양이 바로 이 선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태양이 있기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고 모든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선의 이데아는 모든 다른 이데아들에게 존재의 근거와 참됨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은 모든 암과 진리의 원천이며 철학적 탐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삼각형의 이데아나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참된 실제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선의 이데아 덕분입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선함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아는 것을 넘어 존재 세계 전체의 근원적인 질서와 원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해야만 하는지, 모든 존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추구했던 참된 암, 에피스테메의 정점이며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동굴 밖으로 나와 선의 이데아, 즉 태양을 본 철학자는 그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에 영원히 머물러야 할까요? 개인적인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합당할까요? 플라톤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그는 다시 어둡고 혼란스러운 동굴 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정치적,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태양의 세계에 익숙해진 그의 눈은 다시 동굴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벽에 비친 그림자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더듬거릴 것입니다. 동굴 안의 다른 죄수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저기 좀 봐. 동굴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눈만 버려서 돌아왔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가 그림자 알아맞히기 게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때 죄수들은 그를 경멸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수들을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그들이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며 더 나은 세계가 있다고 설득하며 동굴 밖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죄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세계를 파괴하려는 그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일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며 심지어 자신들을 해방시키려는 그를 붙잡아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이는 진리를 말하다가 아테네 시민들의 손에 독배를 마셔야 했던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운명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종종 그것을 듣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는 반드시 동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유일하게 그림자와 실제를 구분할 수 있으며 무엇이 참으로 좋고 정의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무는 동굴 속 사람들을 무지로부터 깨우고 그들의 영혼을 올바른 방향, 즉 선의 이데아를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는 것은 선의 이데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의 이데아는 나눔과 베풀음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국가에서 주장한 철인 통치, 즉 필로소퍼 킹 사상의 근간입니다. 참된 실제인 이데아의 세계를 본 철학자만이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개인의 권력욕이나 명예욕을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선의 이데아를 향해 이끌어가는 고귀한 소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플라톤에게 실제를 향한 열망은 개인의 지적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무겁고도 중요한 실천적 과제였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그림자를 넘어 실제를 향한 열망이라는 명제는 결국 그의 철학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명예라는 동굴 속 그림자 놀이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이성을 통해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 즉 필로소피아이며 이 사랑, 즉 에로스는 영혼을 더 높은 차원의 실제인 이데아의 세계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영혼은 본래 이데아의 세계에 속해 있었기에 이 세상의 불완전한 아름다움 속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그리움과 사랑이 바로 우리를 동굴 밖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동굴의 비유는 2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그림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과 같습니다. 미디어와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소셜미디어 속에 편집되고 왜곡된 이미지, 대중의 즉흥적인 여론, 상업 광고가 끊임없이 주입하는 욕망 등은 우리를 끊임없이 현혹하며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은 동굴 벽의 그림자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 각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만족하며 그림자를 잘 맞히는 능력으로 칭송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빛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쇠사슬을 끊고 동굴 밖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여정을 택할 것인가? 플라톤이 제시한 길은 우리에게 감각적 현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초월적인 세계에만 머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실제를 인식하고 난 후 다시 현실이라는 동굴로 돌아와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넘어 실제를 향한 열망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더 정의롭고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한 영원한 나침반인 셈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꺼지지 않는 등불과도 같습니다.